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시민 편, 두 번째는 진중권 편, 세 번째는 이재명 편, 네 번째는 이낙연 편, 다섯 번째가 박원순 편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5번째 박원순 편입니다. 별명이 혁신 DNA 보유자인 박원순 씨. 이 박원순 씨는 1956년 3월 26일 양력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이남 5녀 중 차남이자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969년에 박원순 씨는 실종된 작은아버지,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피양자의 동의 없이 작은 할아버지 호적에 입적하게 되었습니다. 박원순 씨는 1969년에 실종된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호적에 입적하게 된 거죠. 박원순 씨의 형은 1969년 당시 18살 18세로 징집 편입 대상자였고, 박원순 씨의 양손 입양으로 인해서 부선망 독자 방위 복무 혜택이 추가된 1969년 개정된 병역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박원순 씨도 아버지, 자신을 양손 입양한 작은 할아버지, 이분을 일찍 여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1977년 6개월 동안 방위로 군복무를 대체하게 된 거죠. 이 양손 입양에 대해 박원순 씨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궁벽진 시골에서 살았고 13살 때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1960년도 있었던 일로 대가 끊기는 일이 있으면 당시엔 양자로 가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그 당시 법률에 따라 위법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어린 나이였고 부모님들이 병역법에 대해 똑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원순 씨는 장가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근데 이 장가초등학교는 현재 폐교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마초등학교와 이렇게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박원순 씨는 이후에 영산중학교를 거쳐서 16살 때인 1971년에 서울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고요. 19살 때인 1974년 1월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살 때인 1975년 3월 이때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들어갔죠. 당시엔 서울대학교가 과별 모집이 아니었어요. 큰 단위 계열별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구체적으로 과를 정하죠. 이걸 광역 선발 체제라고 합니다. 박원순 씨가 입학한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엔 법학과, 또 사회학과, 또 경영학과 이런 것들이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선발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성적에 따라서. 법학과, 뭐 사회학과, 또 뭐 경영학과,
성적에 따라서 선택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1학년 마친 뒤에 이 학과들 중에 하나로 전공 진입하게 되는 시스템이 바로 광역 선발 체제였던 거죠. 박원선 씨는 1학년 봄에 김상진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6개월간 투옥됩니다. 당시 박원순 씨는 이화여대생들과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타임지로 공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유신 반대 시위가 한창 열리는 걸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참여했던 건데 그때 붙잡히게 된 거죠. 이 때문에 박원순 씨는 입학한 지 80일 만에 그러니까 1975년 5월 23일에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사유로 제명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다녔고 4개월 지나 제적됐다. 이후 법대와 사회계열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제적 후에 5년여가 지나서 복학통지서를 받은 이후 얼마든지 법대에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출세만 조차 엘리트 코스를 다니진 않았다. 조국 교수가 박원순 학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박원순 후보가 서울대학교 법대 학력 문제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재직 교수로서 아는 바를 밝힌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원순 씨가 서울대학교 입학 당시 법대는 1학년이 없었다. 일단 서울대학교 사회계열로 입학한 후에 1년 될 때 2학년 올라갈 때 과를 선택했다. 박원순 씨는 1학년 때 반독재 시위로 제적되었고 동기들의 상당수는 법대로 진학했다고. 박원순 씨는 25세 때인 1980년 복학이 가능했는데 하지 않았다. 복학 시 그는 법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박원순 씨의 저서 일부는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제적, 일부는 서울대학교 법대 1학년 제적이라고 나온다. 박원순 씨가 신경 쓰고 정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를 집요하게 물어 박원순 씨의 신뢰성을 추락시키고자 한다. 대학 입학하자마자 반독재 운동에 나서서 긴급조치 9호, 최근 위헌 결정이 된 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소년수로 복역하고 제적까지 되어버린 시골 출신 박원순 씨의 마음을 한나라당이 짐작이나 할 것인가? 이렇게 조국 교수가 지적했고요. 당시 서울대학교 상황을 종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과를 정했기 때문에 1학년은 이런 과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법대가 제일 높은 과가 아니었다고.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가 당시에 법학과가 제일 높은 과가 아니었다. 경제학과가 제일 높았다. 성적이 좋으면 경제학과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성적이 좋아도 다른 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계열에 들어가는 게 어려웠지 그 안에서 법대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 당시 최고 학부는 경영학과, 무역학과, 정치학과, 법학과 순이었다. 사회계열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사회계열에 합격하면 당시에는 법학과는 무난히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다음 박원순 씨와 똑같이 1975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한 한 동기생이 2011년 10월 14일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나는 박원순과 똑같이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다. 그 당시 사회계열은 서울대에서 또 전국 대학교 중에 가장 커트라인이 높은 계열이었다고. 480명 정원에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정치학과, 여교학과, 사회학과, 신문학과, 심리학과 등의 과가 소속되어 있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사회계열 소속이고 2학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과를 배정받아 정원이 넘치면 성적순으로 정리했다고.
그래가지고 과소속으로 전이 되었는데, 서울대가 전통적으로 과별 모집을 해오다가 1974년부터인가 계열별로 모집을 하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에게 사회계열, 인문계열 등 계열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대부분 잘 몰랐다. 그래서 사회계열에 입학한 학생들은 주위 지인들이 물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따라 법대니 상대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했다. 필자도 집안에서 서울대를 처음 들어가는 바람에 주위 친척들의 관심이 많아 물으면 복잡한 설명을 하기 어려워서 어떨 때는 법대로 하였다가 어떨 때는 상대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곤 했다고. 아마 박원순 후보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학내 시위 참여로 1학년 1학기에 제적된 처지이다 보면 과소속 되기 이전이라 입학 학력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애매하고 또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계열별 모집이 세분되어 사회계열은 법대, 경영대, 사회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으니 그 이후 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1975년 1학년 1학기만 사회계열을 다닌 박원순 후보로서는 정확한 소속을 표기하기 어려운 미아 비슷한 처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도 매스컴 등에서 박원순 후보의 학력이 어떤 곳에서는 사회계열 입학, 또 어떤 곳에서는 법대 입학이라는 식으로 표기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해 별다른 이상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본인이나 소개하는 사람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려니 생각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학력 위조라고 파렴치범처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일반 국민들이야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떠드니 사회계열과 법대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두고 학력 위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80년에 제명된 학생들이 복학이 허용되었고 계열 상태의 재적생들에게는 과소속 시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도록 미안해서인지 성적에 관계없이 본인 의사에 전적으로 맡겼다고 그렇게 해줬다고. 굳이 엄밀히 말하자면 박원순 후보가 복학을 했더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떤 과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법대생이 될 수 있었고 따라서 법대 입학이라고 표기해도 학력 위조가 될 수는 없다. 보통 계열별로 입학한 사람은 입학 학력 표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소속된 과에 입학한 것으로 흔히 말하고 표기한다. 그렇게 보면 박원순 씨의 입학 학력 표기가 한나라당의 때를 쓰는 학력 위주, 때를 쓰는 그런 학력 위주라고 볼 수는 없다. 박원순 씨는 유신 독재의 탄압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되어 자신의 정당한 학력조차 박탈당한 억울한 사람이다. 그 어린 나이에 좋은 대학에서 제적되고 감옥까지 가서 겪었을 고통과 방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보상은 하지는 못할 망정 그 희생의 과정에서 생겨난 입학 학력의 사소한 혼란을 학력 위조라고 볼때같이 공격하는 한나라당이나 언론들을 보면 분노와 한숨이 교차한다. 하는 꼴들이 하도 더러워 서툰 글이나마 올리는 것이니 학교나 학번을 사칭하거나 박원순 씨를 일부러 변호함이 조금도 없음을 밝힙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한인섭 교수도 이렇게 피력합니다. 박원순 씨의 저서 3분의 2 정도는 서울대 중퇴라고 되어 있거나 아예 서울대 언급이 없다. 하지만 단국대 언급은 거의 빼지 않는다. 제명된 학생들이 1980년 이후 복학해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일부 저서에 서울법대라는 것을 쓰도록 방치해 둔 불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걸 무슨 학력 조작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종합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1975년 3월에 서울대학교에서는 물리과 대학이 없었다. 또 법학과 대학이 법대가 없었다. 1975년 2월 서울대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서 물리과 대학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박원순 씨는 약관은 나이인 23세 때인 1978년에 제2회 법원 고등고시라 할 수 있는 법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죠. 그래가지고 잠시 춘천지방법원 정선 등기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박원순 씨는 24살 때인 1979년에 단국대학교 물리과대학 사학과에 들어갑니다. 유신 체제하에서 정보기관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라고 일종의 지침을 내리던 시절이었어요. 대부분 대학이 운동권 학생의 입학을 꺼려했어요. 입학을 꺼려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원순 씨가 단국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장충식 총장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장충식 총장의 아들 장호성 씨, 현재 단국대 총장이죠. 이 장호성 씨는 박원순 씨와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장충식 씨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시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은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판단했다.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에 무릎 꿇는 건 대학 총장으로서 내 신념과 배치됐다. 그래서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쫓겨난 교수나 학생을 받아들였다. 참 멋진 분이네요. 박원순 씨는 단국대학교 입학 전 면접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씨는 25살, 이때가 1980년이었는데 이때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와, 25살 때 합격했네요. 예. 수재네요, 수재. 단국대 총장은 이 무렵 박원순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군에게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 뜻을 펼치라. 이렇게 여러 번 충고해 주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다음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학생 때 섣부르게 행동하면 뿌리 자체가 뽑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이분이 바로 박원순 씨입니다. 웃는 모습이 소탈합니다. 이분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복학 조치 시행으로 박원순 씨는 서울대학교 법대로 복학할 수 있었지만은 포기합니다. 25세 때인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원순 씨는 조영래, 문재인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교육을 받습니다. 27살이죠. 1982년. 이때 박원순 씨는 사법연구원 교육을 마치고 대구 지방검찰청에 검사 15로 임용되어 1년간 근무합니다. 이때 주변의 소개로 강난희 씨를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합니다. 박원순 씨는 트위터를 통해서
지지자들과 만난 팬미팅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구에서 검사 15로 있었던 시절 내 아내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예, 첫눈에 반한 네, 커플 중에 한 분이거든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이 많죠. 네. 박원순 씨는 1957년생인 부인 강난희 씨와 당국대 총장 장충식 씨의 주례로 결혼하죠. 그리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는데 아들은 박주선 씨고 딸은 박다인 씨입니다. 부인 강난희 여사는 1999년 인테리어 업체인 P&P 디자인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다가 2013년에 사업을 정리하고 지금은 가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대기업이 당시 설립 1년도 안 된 P&P 디자인에 2000년도부터 3년여간 일감 10여 건을 밀어준 데 대해서 박원순 씨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원순 씨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아름다운 가게가 전국에 130여 개가 있는데 2000년대 초반 시작 단계에서만 10여 개 정도 내 부인이 도와줬을 뿐이지 나머지 다른 곳에서 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했다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네. 건축학 전공인 아들 박주신 씨는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2011년 8월입니다. 8월 말에 공군에 지원해서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그때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나흘 만에 귀가 조치를 당합니다. 이 박주신 씨는 고교 시절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부상당했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모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거죠. 박주신 씨는 2011년 11월 25일 제2병 통지를 받았지만 12월 9일 수액 탈출증, 허리디스크 라고 하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재검을 통해 현역 군 복무 대신에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때 박주신 씨의 병역 의무 회피하기 위해서 MRI를 바꿔치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2012년 2월 22일 강용석 씨의 그쪽에 측에서 재검 요구에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병역 비리라 주장했던 한석주 교수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과 시 관계자 그리고 시 대표 출입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10여 명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촬영 방식의 재검을 했죠. 병무청이 제출된 MRI 사진과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은 일치한다고 판독을 했던 거죠. 이로써 강용석 측이 제기한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거죠. 강용석 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약속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사퇴를 합니다. 박주신 씨는 연세의료원 MRI 촬영 담당 방사선 기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의 딸 박다인 양은 2002년도에 서울대학교 미대 동양화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3학년 때인 2006년이죠. 이때 법학과로 전과를 하죠. 박다인 양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에 한스 빌스도르프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스위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28살 때인 1983년 박원순 씨는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변호사 초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돈도 좀 벌죠. 이때 아파트도 사고 재산도 좀 모읍니다. 그러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조준희, 조영래 이런 변호사들 이들과 이들의 그 그룹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로서 살기로 방향을 잡고 이후 1980년도부터 1990년대를 치열하게 보내게 되죠.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네. 망원동 수재 사건을 맡아서 서울시와 건설사에 책임을 물었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보도 지침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이런 것 등을 맡아서 변호를 하죠. 30살인 1985년 2월에 단국대학교를 졸업합니다. 31살 때인 1986년 이때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을 주도합니다. 변호사로서 번 돈 상당 부분을 연구소에 투입하여서 수집한 방대한 역사 자료를 기증했고, 또 연구소 건물에 은행 부채를 떠맡아서 결국 자기 집을 팔아 해결합니다. 이후 그는 전월세 생활을 해야 했고요. 덕분에 이 연구소는 현대사 연구의 산실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31살 때인 그 1986년에 아까 말한 그 아들 박주신 씨가 태어나는 기쁨을 맛보죠. 네. 34살 때죠. 1989년 이때부터 1991년까지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으로도 활약합니다. 네. 그리고 35세 때죠. 1990년입니다. 이때 역사 비평사에서 국가보안법 연구 3권을 발간하기도 합니다.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이분입니다. 서른 36살 때입니다. 이때가 1991년 9월 이후에 얼마 동안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유학생활을 보냅니다. 하버드 법대 루스쿨 객원 연구원,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버지팅 프로페서 과정을 이수했고, 1991년 9월부터 1992년 8월까지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 LSE 여기서 국제법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합니다. 1994년 그러니까 39세 때죠. 39살 때 9월에 출범한 시민단체 참여연대 설립에 기여를 한 분이 바로 박원순 씨입니다. 참여연대 설립 요거는 학생운동 출신의 운동권 그룹, 또 박원순 변호사를 비롯한 인권 변호사들, 그리고 조희연 성공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진보적 학자, 진보적 학자 그룹, 이 세 그룹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 후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박원순 씨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합니다. 38살 때인 1993년에
박원순 씨는 이제 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함이죠. 그리고 1994년부터 참여연대를 설립해서 이곳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시민운동에 투신합니다. 국민생활 최저선 운동 등을 전개하죠. 이 운동은 최저생계비 입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박원순 씨는 최초 1인 시위로 삼성재벌의 변칙 세습 증여죠. 삼성재벌의 변칙 세습 증여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1인 시위로 했죠. 40살 때입니다. 1995년 사법개혁운동을 전개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50과제를 널리 알리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더불어 재벌개혁, 또 경제민주화 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갑니다. 소액주주 운동 등을 통하여 부실 경영인의 책임을 묻고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총수 일가의 변칙 증여 문제, 이것들을 제기하면서 아주 맹활약을 합니다. 43세 때죠. 1998년에 박원순 씨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여성운동상을 수상합니다. 박원순 씨는 16대 총선을 앞둔 45세 때죠. 2000년 1월 12일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420여 개 시민단체와 함께 2000년 총선 부패 정치, 청산 시민연대, 이게 총선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구성해서 단체 상임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낙선 운동을 이끌어가죠. 박원순 씨는 후보 공천 반대 인사 선정 기준과 적용에 대해서 병역사항, 그리고 재산 변동, 그리고 부패 혐의, 또 선거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 반인권행위 의정활동, 그리고 그 성실성, 법안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의회, 반유권자 행위, 이것들을 다 적용했다고 밝힙니다. 낙선 운동이 벌어졌던 2000년 16대 총선에서 대상자 132명 중에 72.3%인 102명이 낙선하게 되죠. 단 이 낙선 운동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공직선거법 87조 위반으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됐죠.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요. 대법원은 이 낙선운동 대상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낙선운동 민사책임은 이걸 인정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죠.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이 낙선운동 금지를 규제한 선거법 87조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러네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이다. 이렇게 됐네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금지는 합헌이다. 이렇게 됐네요. 자, 박원순 씨는 45세 때 2000년 12월입니다. 여성국제전범법정 여기서 변호사로 활약을 합니다. 변호사로 참여를 하죠. 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군의 전쟁 범죄, 특히 일본군 위안부 조직, 강제연행, 위안부 강간, 고문, 상해, 학대, 살인 행위를 비판, 검증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법정이었죠. 1998년 처음 제안되어서 2002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심지어 장소도 도쿄 구단회관이었죠.
개정 첫날에 남북한 공동검사단이 일본 덴노를 군 위안부 강제 성노동 착취 전범으로 기소했죠. 박원순 씨는 남북 공동검사단 중 한 명으로 참여합니다. 박원순 씨는 이때 이렇게 말하죠. 한반도는 10만 명 이상이 군대 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일본 덴노의 처벌과 배상을 주장했죠. 국제사법기구의 힘을 빌렸다거나 해당 국가 정부가 공식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었어요. 일본 정부 측 관계자는 모두 불참했고요. 국제적 NGO 단체의 후원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1000명이 넘는 방청객과 3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석했죠. 총 9개 검사팀이 참여했고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구단회관 앞에서 일본 우익단체의 가두 선전차가 몰려들어가지고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법정을 비난하는 가두방송을 계속했죠. 한때 대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주최 측의 삼엄한 경비 때문에 구단회관 주변에서 가두방송을 계속 하게 됐죠. 45세 때입니다. 2000년 12월에 박원순 씨는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일왕을 기소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민간법정에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한반도는 10만 명 이상이 군대 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었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 또 부패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가 되죠. 그래서 공익 이사제 3분의 1 도입, 친인척 이사 5분의 1 제한, 비리 사학 척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의 근간을 마련하죠. 이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죠. 45세 때입니다. 2000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는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죠. 46세 때인 2001년 그리고 2010년까지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하고요. 47세 때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도 역임합니다. 47세 때인 2002년 아름다운 가게 1호점, 안국점이 개점됐죠.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받아가지고 판매하여서 재활용하게 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익사업을 펼치는 가게였죠. 아름다운 재단의 사업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부모 여성 가장 창업을 지원하는 희망가게 사업,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태평양 제약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금 사업, 미아가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생계 지원을 하는 빛 한 줄기 물방울, 빛 한 줄기 물 한 방울 긴급 캠페인, 교통사고 유자녀의 학비와 정서적 지원을 하는 현대 모비스 기금, 장애우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어문길 길사랑 기금, 이 외에도 노인 낙상 예방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저소득층 치과치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여행 지원사업, 범죄 피해 가정 지원사업,
네이버와 기부 포털 사이트 해피빈 오픈 등등 아주 여러 일을 했네요. 48살 때 2003년이죠. 박원순 씨는 희망 이웃돕기 유공자 국민포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뭐 엄청난 일들을 했네요. 네. 자, 이분이죠. 네. 이분입니다. 51세 때입니다. 2006년 희망제작소를 설립합니다. 이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독립적인 민간연구소였죠. 이는 말이지, 이 연구소는 실사구시의 실학정신으로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는 21세기 신실학운동의 산실이 되죠. 네. 희망연구소, 이 희망제작소, 이 희망제작소에서는 퇴직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설계 아카데미,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소셜 디자이너스 스쿨, 소셜 디자이너 스쿨, 사회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소셜 디자이너 스쿨,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좋은 시장학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소기업 발전소, 지역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뿌리센터, 중고령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익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시니어 사회공헌센터, 이것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네요, 국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네요. 경영신문 컬럼에서 우석원 씨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은 참여연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한국 시민단체의 상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럴만하네요.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했네요. 그걸 인정해서 51세 때 2006년이죠. 필리핀 막사이 사이상 공공봉사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 8월에 만해상 실천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서 2011년 9월까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또 52세인 2007년 5월 단재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54세 때죠.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이명박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유클리 경향과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 NGO 활동에 대한 이명박 정부 측의 노골적인 방해와 불법적 민간 사찰 의혹을 주장하면서 관련 기사에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립하게 되는 거죠. 국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고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결국 법원은 박원순 씨의 손을 들어주죠. 2009년입니다.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 번 더 반복했네요. 한 번 더 반복했어요.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2009년 그러니까 54세 때 11월입니다. 제15회 불교 인권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55세 때입니다. 2010년 당시에 결식제로 운동을 선언하죠. 박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밥 굶는 아이들의 급식비까지 깎아버린단 말입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국민이라도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밥 굶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끼를 굶어 12월정으로 4만원, 한 끼당 5천원 곱하기 8끼 이걸 내놓으려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버린 아이들 우리가 먹입시다 라고 말했죠. 그의 제안으로 시작된 결식 아동 캠페인은 개시한 지 일주일 만에 2천여 명이 함께 참석하게 됐고 그래서 또 1억 원의 성금을 모으게 된 거죠. 56세 때입니다. 2011년 10월 오세훈 씨가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장에서 물러납니다.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야권 단일화 경선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보궐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무소속이었죠. 53.4%의 득표율을 얻어가지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붙게 되는데 7% 표차로 누르고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재임하게 되죠. 이래서 이 박원순 씨는 헌정사상 최초 무소속 선출직 서울시장이라고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됩니다. 한나라당에서 학력 위조 문제를 제기하자 박원순 씨는 2011년 10월 17일 하버드 법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경력증명서, 그리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객원교수 경력증명서, 그리고 런던 정경대학교 국제법 디플로마 취득증명서, 그리고 발급 영수증, 이것 등을 외국 대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공문서를 공개하게 되죠. 이때 우상호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대변인과 강용석 의원, 심지어 한나라당 대표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박원순 후보를 학력 위조범으로 몰았다. 한나라당 당대표를 비롯한 나경원 후보, 나경원 선대위 관계자들은 즉각 박원순 후보에 사과해야 한다. 이 증명 자료가 한나라당이 얼마나 이번 선거에서 사실 확인 없이 네거티브 선거전을 진행했는지 입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순환이 많네요. 네, 순환이 많아요. 이분입니다. 네,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초등학교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결제한 거였습니다. 또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어요. 그리고 2013년 전국철도 노동조합 파업 사건 당시에 지하철 노조 측과 협상을 통해서 파업을 처리시켰어요. 그리고 2013년 10월 28일 정부기관 중 최초로 법령상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모든 행정문서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보소통광장 웹서비스를 시작합니다. 56세 때죠. 2011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7대 한국 상하수도협회 협의장을 역임합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제8대 한국 상하수도협회 협의장.
이런 직함도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2011년 9월 박원순 씨의 아들 박주신 씨가 허리 디스크와 허벅지 통증 등으로 공군을 퇴소하게 돼서 말이 많았죠. 네. 근데 뭐 나중에 다 네, 정당성이 입증됐죠. 네. 2013년입니다. 5월 24일에 박원순 씨의 아들 박주신 씨가 롯데호텔 맹경호 이사의 딸과 결혼하죠. 이때 직계가족 30여 명만 모인 가운데 전통 혼례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이때 박원순 씨는 평소 강조해온 조용한 결혼식답게 아들의 결혼 사실을 서울특별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 비서실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예. 박원순 씨의 며느리는 유학 중인 터라 결혼식 후에 다시 출국해 가지고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59세 때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씨는 재선에 도전하게 되죠. 재선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향, 그리고 경쟁자 있던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막내 아들의 그 소위 국민성이 미개하다라는 망언, 그리고 정몽준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 이게 오히려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됐던 거죠. 6.4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 때보다 득표율이 더 올랐어요. 56.1%였으니까 이 득표율로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당당히 당선되어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합니다. 이로써 박원순 씨는 제36대 서울특별시 시장이 되어서 2018년 6월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됐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아나갔죠. 그래서 59세 때인 2014년 9월에 세계도시 전자정부 평가 특별 공로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 공약 분야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또 61세 때인 2016년 대한민국 소통 CEO 대상을 수상하죠. 61세 때인 2016년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탄핵 직후 노벨 평화상에 추천됩니다. 그런가요? 아니 이거 범국민행동 시위 이거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는 거죠. 예. 이때 경찰에서 물대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도 배부를 잠가버리는 사태도 있습니다. 네. 물대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수도 밸브를 잠가버렸어요. 네. 참 인상적이었죠. 62세 때입니다. 2017년 10월에 대한민국 소통 CEO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을 했죠. 네. 자랑스러운 상입니다. 63세입니다. 네. 2018년 7월에 박원순 씨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득표율 52.8%를 얻어가지고 제37대 서울시 시장에 당선됩니다. 이로써 서울시 3선 시장 당선이라고 하는 대기록을 세우죠. 네, 이때 박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선됐으니 정부 협력을 얻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을 방문해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여러 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 예?
행하지 못한 여러 교류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보가 국방 안보에서 큰 틀의 진전을 이루면 우리는 시민, 주민들의 삶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63세 때인 2018년 8월입니다. 제12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회 의장이 됐죠. 그리고 2018년 9월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지방선거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박원순 씨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검사라는 옷이 맞지 않아 1년 만에 벗어던지고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사람. 상근하라는 활동가의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변호사로서 시민단체에 상근하게 된 첫 번째 시민운동가. 시민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희망을 제작하는데 젊음을 불태운 남자.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 천착하여 선진적인 시민운동을 그래서 이 시민운동을 한국에 뿌리내리게 한 주역 중에 한 명이다. 또 부패정치, 재벌에 의해 왜곡되어 정착 중이던 이런 자본주의 문화, 불합리한 사회구조 개선, 이런 것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둔 혁신주의자, 바로 이 사람이 박원순 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박원순 씨에게 만해상, 막사이사이상 이런 귀한 상들이 수여됐죠. 네. 한때 박원순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변호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시절 직접 변호인을 맡아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씨가 다양한 이런 시민운동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동안에 사실상 가게 살림 책임은 부인 강난희 씨가 도맡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난희 여사는 시민운동 모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박원순 씨를 도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박원순 씨가 포스코와 풀무원 홀딩스의 사회이사를 지내면서 참가한 표결 307회 가운데 단 1회를 빼고 모든 안건에서 찬성표를 던지며 감시자로서의 역할은커녕 도리어 재벌이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자 이에 대해서 박원순 씨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사회의 이사직을 통해 받은 보수는 희망 제작소를 위해서 사용했다. 표결은 이사회에 앞서 열린 소위원회 등에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최종안에 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표를 던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합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네, 자, 이분이에요. 박원순 씨입니다. 박원순 씨의 저서들은 아주 좋은 저서들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 내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획,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국가보안법 연구, 이런 조서들이 있는데요.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리게, 이거는 1999년에 나왔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박원순 씨는 소크라테스의 재판부터 채털리 부인의 사랑 재판까지 10개의 법정 드라마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이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류의 양심을 시험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열거해 놓은 거죠. 법정에 세워 모욕하고 처형했던 자들이 어떻게 역사에 오명만 남기고 퇴장했는지, 그 역사의 희생자들이 어떻게 성인으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는지, 그 면면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리게,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은 1999년 11월에 나와서 예담에서 나왔습니다. 21세기에는 NGO가 정부보다 더 유력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어요. 재정면에서나 제도면에서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 시민운동가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실무 지침 자료를 제공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또 2002년에는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참여연대의 활약, 그리고 낙선운동 등 한국의 시민운동을 돌아보고 있죠. 구조적 부패, 땅에 떨어진 정의, 일그러진 형평 등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 사회의 불의, 이것들과 싸우면서 정의를 위해서 젊음을 위해 불사르는 시민단체들의 활약과 전망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시민운동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인 나그네 같다. 혹은 끝도 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지프스와 같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시민운동에 있다. 이렇게 시민운동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한국의 시민운동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입니다. 2002년에 나왔죠. 그리고 2002년에 12월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이라고 하는 책이 중앙 NMB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한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실려 있습니다. 거리의 노점상에서부터 대기업 사장까지, 제주도 어민에서부터 강원도 농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부 문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죠. 네, 이런 글귀가 눈에 띕니다. 관에 구멍을 뚫어 내 두 손을 보여주어라.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도 실려 있고요. 이 말에는 알렉산더 대왕 생전에 천하를 움켜쥐었지만은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에는 결국 빈손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안과 의사이면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한 공병우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쓸만한 장기와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해라. 죽어도 이렇게 땅 한 평을
이게 죽어도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예?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게 낫다고. 야, 이 공병호 박사의 말,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쓸만한 장기와 시신은 모두 병원에 기증해라고. 그리고 죽어도 땅 한 평을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게 낫다고. 아, 대단하네요. 예. 자, 이런 분의 사상과 뜻을 담아놓은 이 책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입니다. 네. 이 책이 꼭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2003년입니다. 12월에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이 책이 두레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여기서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인권 변호사로서 치열하게 보내고 지금은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바로 박원순 씨, 자신의 인권 변론의 역사겠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권 변론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이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변론의 모습을 찾아야 할 때다. 특히 공공선을 확대하려는 각종의 시민단체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 그 활동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일상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변호사가 민주주의의 심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견인차로서 기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이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이 시민사회의 성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단체의 발전과 이를 기초로 하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달려있다. 맞죠?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창조적 소수가 선도하기 마련이다. 이런 주옥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이 책이 바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네, 두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는 2004년입니다. 2004년 9월에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책이 나남출판에서 나왔습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이거를 생생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 저서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 등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 등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냐? 꿈을 꾸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다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세상은 누구 것이냐?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네. 2005년이죠. 2005년 5월에 독일 사회를 인터뷰하다 이 책이 논영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박원순 씨의 독일 시민사회 기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독일 사회에서는 직업적인 운동가만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시민이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이끌어가고 있다고. 특히 새로운 대안,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시민의 활약은 차라리 눈부시다고 해야 옳다. 환경뿐만 아니라 평화, 여성, 인권, 제3세계의 이런 그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크고 작은 꿈들을 그리고 있다고. 예, 상당히 앞서가네요. 예, 앞서가는 나라, 예, 독일 사회. 독일 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예, 독일 사회를 인터뷰하다. 예, 독일 사회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자, 이 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2010년입니다. 6월에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바꾸는 21세기 키워드, 나눔과 기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실려 있습니다. 더 인간적인 사회, 더 합리적인 사회, 더 민주적인 사회, 국민과 지구촌 시민들이 더 행복한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담보되는 사회, 누구나 자신의 인격과 삶을 풍요롭게 실현하는 사회, 누구나 절망하지 않고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을 바로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이라는 책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조건을 여러분 만나보고 싶다면 바로 이 책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책을 참 많이 썼네요. 네, 좋은 책을 많이 쓴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분이에요. 2010년 9월이죠. 원순실을 빌려드립니다. 원순실을 빌려드린다고요? 원순실을 빌려드립니다. 이 책이 21세기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발상으로 도전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상상력, 실전적 사례, 이것들로 채워놨어요. 이 책에서 박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상상력이 나의 원동력이다. 나의 원동력이다. 항상 깨어있고 활발히 움직이는 상상력, 이게 바로 나의 원동력이다고. 세상을 바꾸는 발칙한 상상, 발칙한 상상은 일상 속의 사소한 것들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순실을 빌려드린다고 하니까 네, 가셔서 원순실을 한번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 예, 올리버는 어떻게 세상을 요리할까? 2011년 3월에 이매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영국을 이끄는 사회적 요리사들을 만나가지고 얻은 그런 영국 사회 혁신 리포트, 영국 사회 혁신 리포트를 만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과 사회 혁신이 가능한 분위기, 그리고 이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다양한 중간 지원 기관들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업, 사회 혁신이 가능한 분위기, 그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다양한 중간 지원 기관들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맞는 말이죠. 그리고 2011년입니다. 2011년 5월에 마을회사라는 책이 발간되어 나옵니다. 여기서는 희망의 단서를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5년간의 기록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이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소기업이 들꽃처럼 피어나고 강물처럼 흐르는 날이 와야 하고 또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역과 마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또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회사에 대한 박원순 씨의 견해도 한번 생각해보고 숙지할 필요가 있겠네요. 검둥소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 5월에 나왔습니다. 마을회사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마을 생태가 답이다. 2011년 8월에 나왔습니다. 검둥소에서 나왔네요. 자, 생태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웃 마을 사회에 생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자연을 살리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람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박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도는 생태마을. 돈이 도는 생태마을은 생태 체험 관광으로 자연도 살아나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로 살아난 마을이라고. 관광 그리고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같이 살리는 마을. 그게 바로 돈이 되는 생태마을이라고.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많은 생태마을들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전 세계 구석구석을 종횡무진하며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이게 즐겁게 밥벌이 하는 사람들, 다가올 미래를 선도할 유망한 직업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소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구직자들에게 소개하는 혁명적인 일자리 프로젝트, 이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1000개 직업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당신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자기가 만족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원하는 직업을 가져라. 어떤 일을 하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빛이 난다고. 이제 밥만 벌지 말고 희망을 벌어라. 멋지네요. 멋진 말이네요.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치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2011년 9월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의 불의, 편견 이런 것들이 대항하고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거침없이 인생을 내달려왔던 이 박원순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전하는 25가지의 인생 가치를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원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 지금이 그때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박원순의 아름다운 가치사전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만나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2013년 1월에 희망을 걷다라고 하는 책을 발간합니다. 백두대간 정주 49일간 희망 대장정을 하면서 쓴 그런 생생한 기록이 바로 희망을 걷다입니다. 이 책은 성장을 경험하고 치유의 영감을 얻으며
희망을 꿈꾸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경험의 기회를 느끼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희망을 걷다라고 하는 박원순 씨의 저서 희망의 대장정, 이 생생한 기록을 여러분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는 경청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휴먼큐브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했고요. 이 책에는 박원순식 소통의 핵심인 경청 10가지 원칙, 경청 10원칙, 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씨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은 물로 끄지만 마음의 불은 소통으로 끈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정치가들은 이거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불은 물로 끄지요. 그러나 마음의 불은 누가 끄냐? 소통으로 끈다고. 이것만 터득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네. 또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눈은 떠야 보이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 말하면 들린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귀도 떠야 들린다고. 간단한 일이 아니답니다.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듯이 경청 또한 전략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얻을 수 있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일은 말이라는 게 탄생하면서부터 항상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거나 다른 말로 포장되었을 뿐이죠. 사실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잘 듣는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고도 성장의 사회에서는 굳이 묻거나 따지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아는 목표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환영받았다고. 이를 추진력이나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경청이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네요. 눈에 보이는 불은 물로 끄지만 마음의 불은 소통으로 끈다. 정치가들은 들으세요. 네.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3월입니다. 봄에 박원순 생각의 출마라 나온 책이 더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과 열망, 이것마저 접을 수는 없었다면서 이것이 또 다른 출발이 되어 시민의 구상, 시민의 정책, 이것 등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정책 구상들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다른 출발이 되어 시민의 구상, 시민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과 구상은 결국 시민들의 것이고 시민들이 저의 생각과 구상을 완성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생각하고 협력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시민 명예 혁명은 완수될 것입니다. 와, 상당히 멋진 사람 중에 하나네요.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2018년 2월에는 몰라서 물어본다는 책이 행복한 책 읽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성장해가는 이야기, 이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나왔습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 지코, 또 뷰티 크리에이션 씬님, 또 포토그래퍼 김시연님, 또 감독 겸 배우인 진경환님, 또 일러스트레이터 아방님, 그리고 스타트업 CEO 신상훈님,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기남해님, 그리고 DJ 겸 프로듀서인 DJ 쇼울 스케이프, 그리고 웹툰 작가 무적 핑크,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총 9개 분야의 젊은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리고 9개의 인사이트를 담아놓은 책이 바로 몰라서 물어본다. 행복한 책 읽기 출판사에서 펴낸 몰라서 물어본다. 2018년 2월에 나왔어요.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박원순 씨의 삼시 소통 유합 창조력에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강물을 막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빅민지구 심어방천. 막으려면 터져서 큰 화가 된다. 단순히 듣는 청이라야 한다.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는 진짜 소통하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욱 잘 듣기 위해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알고 있고 알려진 정보라면 더 친절하게, 더 잘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민주주의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가 공평하게 갖는 것이며, 소통이란 말하기와 듣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사나이가 바로 박원순 씨입니다. 여러분, 이 사나이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기 대통령감이라면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기 대통령감이 아니라면 뭐 관심을 끊어도 됩니다. 네. 그러나 만약 차기 대통령감이라면 여러분들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이 사람이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등에 지고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그릇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기 대통령감입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박원순 씨에 대해서 더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박원순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첫 번째 유시민 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중권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편이었고요. 네 번째는 이낙연 편이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박원순 편이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저는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건지를 모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기 대통령감을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우리나라를 또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인지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 업적들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드리고자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100여 명이 아마 이 시리즈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분을 골라서 차기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은 낭만 대통령 박덕은 시인의 시사탐방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사탐방에서는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을 찾아서 박원순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